고작 0.25% 올랐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넘기셨다면 지금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부터 보셔야 합니다.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입니다. 어제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뉴스는 딱 여기까지만 말해주죠. 정작 궁금한 건 그래서 내 대출이자랑 예금은 얼마나 바뀌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동금리 대출자, 예금 가입자, 영끌족 세 경우로 나눠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다 보고 나면 지금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딱 정리됩니다. 먼저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왜 지금이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내 이자가 어디로 갈지 감이 잡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2026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에요. 그것도 금통위원 7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올리자에 손을 든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첫째,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랐어요.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보는 숫자예요. 셋째, 빚입니다. 가계가 진 빚을 다 합친 가계신용이 1,993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7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솟는 물가, 흔들리는 환율,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이 삼중고를 한꺼번에 잠재우려고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뉴스에나 다 나오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대체 내 대출이자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계산해 볼게요. 저처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부터 볼까요? 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일 겁니다. 나 변동금리인데 이번에 진짜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거야?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한국은행이 직접 뽑아본 숫자가 있습니다. 이번 0.25%포인트 인상으로 자영업자 한 사람당 이자 부담이 연간 평균 56만 원 늘어난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1인당 6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0.25%인데 사람마다 부담이 다른 거죠. 에이, 그건 자영업자 얘기잖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직장인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5월에 새로 나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46%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4.32%였고요. 여기에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3억 원에 이번 0.25%포인트를 그대로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내야 할 이자가 75만 원 늘어납니다. 이걸 12달로 나누면 매달 약 6만 원이죠. 고작 6만 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커피 한 잔 값 정도가 아닙니다. 매달 6만 원이면 웬만한 적금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뉴스 한 줄 나온 것만으로 내 통장에서 매달 그만큼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이달 초 기준으로 5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7.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오르면 8%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달 6만 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고 대출을 어떻게 굴릴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실 몫이에요. 근데 이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대출 하나를 깔끔하게 쓰신 분 기준이니까요. 이 정도도 부담스러운데 대출을 여러 개 겹쳐서 쓰신 분들, 이른바 영끌하신 분들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영끌하신 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영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샀다는 뜻이죠. 여기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봉시에 빚을 진 분들, 이른바 다중채무자까지 겹치면 이번 인상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나 영끌에서 집 샀는데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자영업자 한 사람당 연간 부담이 평균 56만 원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빚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다중채무자는 1인당 65만 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불어나니까요. 더 무서운 건 빚의 규모 자체가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월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늘며 77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빚내서 주식까지 산 분들도 많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걸 신용융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투죠. 이 신용융자 잔고가 3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헐값에 정리당하는 겁니다. 그 반대매매 규모가 지난해보다 무려 3.7배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는 방식은 오를 땐 2배로 벌게 해주지만 내릴 땐 2배로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한 종목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은 보름 사이에 8조 원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까지 산 분들에겐 이번 금리 인상이 대출과 투자 양쪽에서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 전부 대출자 얘기만 하죠. 반대로 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금 가진 분들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계속 빚 얘기, 손해 얘기만 했죠. 이제 좀 다른 얼굴을 볼 차례입니다. 대출이 없거나 오히려 목돈을 예금에 넣어두신 분들이요. 그럼 나처럼 대출 없고 예금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반대편에 서 계신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주는 대출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우리 예금에 얹어주는 이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한번 볼게요. 최고금리가 지금 연 2.90에서 3.3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단이 3.00%였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전에 이미 슬금슬금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 예금금리 상단이 4%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으니까 내 예금이자도 매일부터 딱 0.25%포인트 더 붙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예금금리에 그대로, 그것도 곧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마다 반영하는 시점도 다르고 올리는 폭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은행은 며칠 만에 특판 상품을 내걸고 어떤 은행은 몇 주가 지나서야 찔끔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올랐다는데 왜 내 예금은 그대로지 싶어도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뉴스에서는 그냥 예금 금리도 오른다까지만 말하고 넘어가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출 가진 분한테 이번 인상은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로 다가오지만 예금 가진 분한테는 조금씩 채워지는 이자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0.25%포인트인데 누구에겐 부담이고 누구에겐 반가운 소식인 거죠. 이게 바로 금리의 두 얼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하실 게 하나 남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불안만 남기고 끝내면 그건 재민맨 스타일이 아니죠. 먼저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냐? 여기서부터는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전망은 기관마다 갈립니다. 한쪽에선 8월에도 곧바로 한 번 더 올려서 최종 3.50%까지 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8월엔 지켜보고 10월에 올려서 연말에 3.00% 정도로 봅니다. 정작 한국은행 총재 본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도 확실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방향에 다 걸어두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대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짚어드릴게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변동금리로 대출 있으신 분, 내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알아야 나중에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빚이 여러 군데 있으신 분, 상환 순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자 높은 것, 변동금리인 것부터 먼저 줄이는 겁니다. 셋째, 예금 가진 분, 앞에서 봤듯이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오릅니다. 오늘 당장 옮기기보다 지금 만기와 조건을 비교해두고 타이밍을 재는 게 낫습니다. 딱 하나만 강조할게요. 저는 오늘 어떤 은행, 어떤 상품을 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결국 이번 인상의 두 얼굴 중에 내가 대출자 쪽인지 예금자 쪽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오늘 계산은 그 판단의 재료일 뿐이고 투자든 금융이든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8월 금통위에서 진짜 한 번 더 오르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또 계산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계산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고작 0.25%포인트, 작아 보이죠? 그런데 대출자에겐 매달 빠져나가는 부담이고 예금자에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똑같은 뉴스가 이렇게 두 얼굴이에요. 결국 내가 대출자인지 예금자인지에 따라 지금 확인할 게 다릅니다. 오늘 케이스에서 내 상황을 찾아서 고정 전환이든 상환 순서든 예금 비교든 딱 하나만 점검해 보세요. 남은 건 8월입니다. 27일 금통위에서 한 번 더 올릴지 숨을 고를지는 그날 다시 계산해 짚어드릴게요. 궁금한 건 언제든 재민맨에게 물어주세요. 이상 재테크에 민감한 재민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